자, 반갑습니다.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오셨는데, 지금 저 화면 배경에 보이는 두 개의 국기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그죠? 요거는 미국 국기잖아요. 미국 국기는 당연히 아실 거고,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미국 국기고,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기억나시나?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닌데. 우리 러시아 혁명 때 요거 봤거든요. 소련 국기예요, 소련 국기. 어, 자, 지금 잘 봅시다. 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소련이랑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죠. 근데 결국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소련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은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 국가들을 상대하는 쪽 진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어, 전체주의 국가 대 여기 이제 뭐 독일, 일본, 이탈리아 대 미국, 소련도 여기 들어가죠. 어쨌든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음.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네, 소련이죠. 지금 일단은 전체주의라는 악마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전체주의라는 악마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얘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잠깐 힘을 합쳤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깨졌잖아. 패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죠. 그럼 이제 얘들이 경쟁을 할 차례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전체주의라는 괴물에 맞서서 사회주의의 소련과 자본주의의 미국이 잠깐 힘을 합쳐서 전체주의를 물리친 전쟁이라면 그 뒤에는 이제 남아있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갈등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냉전이라고 불러요. 자, 뭘 보고 냉전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변화를 보면 소련의 영향이 커지면서 동유럽 곳곳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즉 이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공산주의 세력이 더 이상 팽창되는 걸 막겠다라고 미국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인데 어, 이런 공산주의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사실 지금 유럽 상황을 보면 벌써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러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쑥대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면 어떻겠어? 나를 도와주는 쪽이 고맙겠죠. 그래서 사실 유럽은 지금 나를 도와주는 쪽에 쉽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련도 당연히 동유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동유럽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미국은 그러면 더 이상의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남아있는 소련이 아직 손대지 못한 유럽이라도 도와주기 시작하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 때 유럽 중에서도 아직은 소련이 손을 뻗치지 않은 서유럽에 대해서 대규모로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대규모로 경제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마셜 계획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미국이 이 정도로 서유럽을 마셜 계획을 세워서 대규모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미국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게 트루먼 독트린인 거지. 미국이 이렇게 나왔다면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소련도 이렇게 여기에 대응해서 동유럽을 돕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상호 원조회의, 즉 코메콘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럽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이죠? 여기까지가 소련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왼쪽이 이제 마셜 계획의 도움을 받고 있는 서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독일이 서독, 동독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동독을 소련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동독 가까이에 소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독은 서유럽 쪽. 그래서 서독은 마셜 계획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동독은 이제 소련의 코메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경제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유럽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면서 점점점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뻗치냐면 군사적인 경쟁까지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이랑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걸 결성하게 돼요. 이거 지금도 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어, 이게 그 지금 이거 네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전쟁이 멈춰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소련에 포함되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라오고 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이 중심인 이 기구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뭐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이랑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동맹기구를 결성해서 만약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중에 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함께 방어하겠다 이런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미국이 이렇게 나섰다면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련도 이렇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결성하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옆에 이제 영어 약자가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꼭 원어를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WTO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WTO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랑 달라요. 지금 WTO는 세계무역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원래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유럽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소련이 주도하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서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소련이 주도하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에 이렇게 동유럽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 들으신 걸 보면 요 빈칸 정도는 채울 수 있겠죠. 미국과 서유럽 파트에서 경제 파트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맺고 있는 미국이 서유럽을 돕는 뭐예요? 마셜 계획이죠. 그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소련이 동유럽을 돕는 소련이 이 마셜 계획에 대응하는 뭐겠어요? 기억나시죠? 요거지 뭐 코메콘. 그다음에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군사 동맹을 맺었던 거.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다음에 소련이 여기에 대응해서 동유럽 국가들이랑 맺은 군사동맹 바르샤바 조약기구죠. 이렇게 비교해서 요거는 요 표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지금 캡처 따서 그대로 아마 이제 학습지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랑 소련이 이제 전체주의가 완전히 물러난 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거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할 만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쟁적인 세력 확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럽을 놓고.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냉전이라고 해요. 콜드 워.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전쟁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참 전쟁 같아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과 소련이 전쟁 분위기로 계속 갈등과 경쟁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나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했든 아니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든 여러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야 되는 공간에서 그 정부를 소련 편으로 할 건지 미국 편으로 할 건지 요걸 놓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지역에서 이런 미국과 소련의 어떤 경쟁 구도가 보이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나서 독일의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미국 쪽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 정권, 소독의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본주의 정권이 각각 등장을 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시대에서 막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새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소련이 가져갈 거야, 미국이 가져갈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끝에 결국에는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왜 소련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쪽은 사회주의 정권, 남쪽은 자본주의 정권이 각각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각각 경쟁을 하게 되면서 공산당의 사회주의 정당, 국민당의 자본주의 정당이 각각 등장을 해서 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베트남도 원래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제 이때 독립을 하게 되면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이것도 이제 북베트남이 소련이랑 가까워서 그나마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남베트남의 자본주의가 각각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배우는 중국이지 않을까 싶은데 2차 대전 이후의 중국의 모습을 보면요. 2차 대전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낸 이후로 이제 중일 전쟁 기억나시죠?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국도 일본이랑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랑 이런 여러 전투들을 거치면서 미국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군이 항복을 하고 중국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일본군이 항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항복한 뒤로 자본주의를 따르는 장제스의 국민당,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따르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대립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조금 부정부패, 좀 썩어빠진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좀 실패하게 돼요. 근데 요거 부담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결정적으로 뭘 하냐면 뭐 이렇게 규율이 엄해서 부정부패가 없고 뭐 썩어빠진 게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국은 아직 산업혁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농민이지. 근데 농민들한테 공산당이니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농민인데 국민당은 경제정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은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네. 그럼 농민들이 공산당을 좋아하겠어? 국민당을 좋아하겠어? 공산당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경쟁과 내전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인물에 너무 중국 현대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고 나중에 이제 중국 내전에 패배해서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다음에 공산당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인데 어,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만은 자기들은 중국과 별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이것도 되게 슬픈 게 어, 올림픽 할 때 보면 요게 대만 국기거든요. 근데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요거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대만은 유엔으로부터도 그렇고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중화권의 국가 대표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은 자신들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부정하고 있고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관계도 양국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개의 해안이 있는 관계다라고 해서 양안 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묘한 관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만 사람 하면 혹시 어 찌위죠, 찌위. 대만이 낳은 기적. 트와이스 멤버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은 이제 종영된 프로그램인데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아프리카 TV처럼 개인 방송하는 그걸 이제 편집해서 내보내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트와이스가 한번 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트와이스 멤버니까 찌위도 나왔겠죠. 근데 이제 찌위가 대만 사람이잖아요. 근데 찌위는 아마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세트장 뒤편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우리나라 국기랑 대만 국기랑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 그냥 흔들은 뭐 달리 무슨 대만 국가를 부른다든지 뭐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뭐 장난스럽게 국기를 흔들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중국에 있는 트와이스 팬들한테 이제 저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만이라는 국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대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일부인데 대만의 독립을 상징하려고 하는 대만 국기를 트와이스 멤버인 찌위가 들고 흔들었다. 이건 지금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독립시키려는 트와이스 멤버 찌위의 어떤 모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찌위를 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와이스가 JYP 소속이잖아요. JYP 회사에서 찌위를 이렇게 공개 사과를 시켜요. 근데 사실 요것도 저는 처음에는 이 JYP가 중국 애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돈 벌어 먹으려고 이렇게 억지로 사과시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트와이스는 워낙 성공한 그룹이잖아요. 뭐 중국의 인구가 많긴 많지만 사실 트와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너무 크게 했고 중국 아니어도 막 미국 뭐 남미 여기저기 막 인도 막 다 돌아다니면서 돈 엄청나게 벌 수 있거든요. 중국 하나에서 인기 없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JYP 박진영 씨의 뜻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억지로 사과를 시켰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러운 일이죠. 지금 그냥 자기네 나라의 국기를 흔들었을 뿐인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것도 지금 중국 방송에 나와서 공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요게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찌위는 이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돈을 얼마를 벌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중국의 10매덕 인구를 지금 14억, 15억 되나? 중국의 14억, 15억 인구를 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럼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냐고. 내 적이 14억, 15억 명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억지로 사과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찌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국가 간의 비극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관계도 문제가 됐었다는 거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어 경제 발전을 하려고 시도해봤던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실패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만 잔뜩 짓고 이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 기술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자들만 잔뜩 데려다가 공장에 밀어놓고 철강을 생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니까 남자들이 다 공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농업 생산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뭐가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때쯤에서 소련은 미국이랑 이제 경쟁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걸 반대해요. 그러면서 소련이랑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특히나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논쟁이 생겨요. 사회주의를 운영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주의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예전에 레닌이 NEP 신경제 정책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 받아들이면 어떨지, 이런 논쟁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서냐면 마오쩌둥이 나서게 돼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일으키는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문화대혁명은 뭐냐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순수한 공산주의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중국이 내전에서 이기고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다음에 경제 정책을 해봤는데 잘 안 됐죠.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국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 넣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오쩌둥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일궈놓은 순수한 공산주의를 더럽히려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마오쩌둥이 내가 일궈놓은 순수한 사회주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는 절대 요만큼의 그 자본주의 한 방울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빨간색 책이 여기 이제 모주석 어록이라고 해서 마오쩌둥을 한자어로 읽으면 모택동인데, 모택동의 말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이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인물들이 들고 다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대혁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딱 여러분 나이 때 애들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선동을 시키면서 얘들을 홍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 색깔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시장 상품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회주의적이지 않다면 중국의 유교 전통 문화까지도 이렇게 다 부셔버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때 중국의 여러 가지 뭐랄까 그 문화 유적들, 문화 유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유교조차도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깨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묻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가 아닌 것들, 유교 전통적인 것들도 깨버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괴가 있게 되죠. 지금 다 어려 보이죠? 나름대로 어려 보이죠? 다 여러분들 나이 때나 아니면 고딩 정도 나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을 꼬셔서 이제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죠. 근데 어쨌든 어,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문화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집권자였던 등소평이라고도 부르는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의 생각은 마오쩌둥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덩샤오핑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흥묘백묘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묘자가 고양이 묘자거든요. 그래서 귀만 잘 잡으면 그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귀엽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만, 이제 백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우리 국민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게 사회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씩 조금씩 도입을 하면서 중국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자본주의화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중국 업체들의 상품을 많이 쓰잖아요. 뭐 화웨이, 뭐 샤오미 배터리 충전기 아직도 많이 쓰지 않나?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중국의 일반 이제 지식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경제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거면 정치 파트에서도 공산당 독재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화 시위를 해요. 근데 덩샤오핑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경제 파트에서는 자본주의 요소를 넣을 수 있지만 정치 파트에서만큼은 공산당 독재를 유지한다. 이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을 때 이걸 무력 진압하게 돼요. 이걸 이제天安문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 중국 베이징에 가면 우리 기억나죠? 자금성지였던 거. 그 앞에 천안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天安문인데 그 천안문 앞에서 민주화 시위를 합니다. 이걸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밀어버린 거죠. 역설적이게도 중국 학교에서는 요 천안문 사건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중국의 민주화 시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해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공산당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정치는 공산당이지만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지만 경제 파트에서는 자본주의 요소를 잔뜩 넣은 그런 상태가 현재 중국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반도는 뭐 너무 유명하죠. 6.25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북쪽의 사회주의 정권이 남침을 해서 뭐 똥침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한 거다. 그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반발을 하고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하고 이 화살표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북한이 처음에 굉장히 빠르게 남쪽으로 진격해 오고 우리는 수도를 급하게 부산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중국이 내려오면서 일사후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로 비등비등해지면서 지금의 휴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인데 요거는 내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죠. 그다음에 베트남은 원래는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 지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지금도 베트남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베트남 가보시면 특히나 뭐 옛날에 수도였었던 호치민도 그렇고 뭐 하노이도 그렇고 프랑스 컬러가 묻어 있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호치민은 베트남의 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당이 프랑스 식민 지배에 저항을 했고요. 이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배 상태로 유지하려고 몇 번 시도는 해봐요. 근데 그게 다 잘 안 되면서 프랑스가 물러나게 되고 베트남은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을 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가 돼서 소련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자본주의 정부가 돼서 미국을 따라야 될지 이게 불확실하니까 소련과 미국이 역시 베트남을 놓고 경쟁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북부는 소련과 가까이 있는 북부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고요. 남부는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베트남 남부에서 내전이 발생을 해요. 아마 아마 북부 사회주의 정권에서 간첩을 내려보내지 않았나 이런 의심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베트남 남부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고 요걸 계기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공격해 내려오면서 미국은 남베트남을 당연히 자본주의니까 남베트남을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남베트남 그다음에 북부의 사회주의 정권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사실상은 이제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대 사회주의 베트남 베트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 사회주의 베트남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쟁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데 미군이 철수하는 배경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미국 내 반전 운동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 End the War in Vietnam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그만둬라. Now. 당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더 그랬냐면은 사실은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 군대가 베트남 가서 잘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 방송사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CNN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미국 방송사 하나가 이제 종군 기자의 보도를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미군들이 생각보다 이제 베트남에서 잘 싸우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미군들이 정말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베트남의 전투 방식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너무 거기는 숲이 너무 우거지단 말이야. 베트남 여행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엄청난 숲인데 거기서 막 이제 되게 민간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총으로 쏘고 막 여기저기서 저격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땅굴이 엄청난 깊이로 파져 있고 막 이러니까 미군이 고생을 굉장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미국 내의 반전운동, 평화운동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 전 국민이 이거 그만하자라고 하면 그만해야죠. 국민이 주인인데. 그래서 미국 내에 반전운동이 심해지면서 결국 미군은 철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 거죠. 결국은 베트남을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지 못하고 빠져나왔으니까 진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패전이죠. 아마 유일한 패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북베트남이 결국 남베트남을 점령하게 되고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패전하고 베트남은 전체가 통일되고 공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공산화가 됐고요.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을 거쳐서 베트남도 공산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쳤지만 결국 휴전됐죠. 그래서 지금도 남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자본주의화 됐고요. 북한은 사회주의화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소련 대 미국 이 구도로 어디는 자본주의, 어디는 사회주의, 그리고 어디는 아직 갈등 중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상의 충돌이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특정 정권이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정권이야. 그러면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또 반대로 자본주의 정권이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반공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조금이라도 뭔가 북한이랑 친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잡아가두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쟁 직후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뭐냐면 남한에 있는데 아직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정신교육을 하겠다고 만든 게 보도연맹이에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얘들은 남한 안에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였던 애들인데 얘들이 제일 위험해 보이지. 그러니까 얘들을 죽인 건데 얘들을 죽일 때 얘들이 진짜 보도연맹인지 아닌지 확인도 잘 안 하고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큰 거예요. 그리고 더 좀 가슴 아픈 게 보도연맹 학살 사건 요거 한국사 교과서에서 잘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일부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너무 큰 피해가 있었죠. 수하르토 정권이 이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학살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추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4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로 피해자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캄보디아 학살 사건 여기서는 오히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정권이라는 급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여기 지도자가 폴포트인데 이 사람의 주도로 여기도 추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30만에서 2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30만에서 200만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당시에 학살을 주도했었던 정권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랑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혹시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칠레에서도 이런 갈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칠레에서도 피노체트 정권이 기존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사회주의자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지금 요 갈등 사례들 있죠. 뭐 우리나라의 보도연맹,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이런 것들은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 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갈등들이 너무 심하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만 보여드린 거고 20세기에는 이런 학살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 앞전에 우리가 2차 대전을 배웠던 것도 사상 간의 전쟁이었죠. 전체주의라는 사상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사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도덕적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가 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그 간단한 가치관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큰 피해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게 배웠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